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뇌졸중센터의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의 한 2% 정도의 중량인 1350g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혈류의 20에서 25% 정도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혈류를 받아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게 되면 보통 근육은 쉬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밤에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꿈도 꾸게 되고 또 이 에너지 소비도 그만큼 많게 됩니다. 우리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와 세포가 만나는 부분에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만큼 다양한 길을 통해 가지고 신경이 전도가 된다고 하면 다양한 역할을 그만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를 바깥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이는 큰 뇌를 대뇌라고 하는데 이 대뇌는 고위 대뇌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대뇌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이는 전두 옆 부분, 그 다음에 두정 옆 부분, 축두 옆 부분, 그리고 머리 바깥 뒤쪽에 있는 이렇게 후두 옆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서 전두엽은 생각을 하게 되고 두정엽은 공간지각력을 담당하게 되고 측두엽에서는 기억을 담당하게 되고 후두엽에서는 시각, 중추가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또 대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소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소뇌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하게 되고 대뇌와 소뇌 사이에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뇌관은 눈을 움직인다든지 또는 다리 교자를 써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지나가는 위치를 한다든지 또는 연수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숨쉬는 기능을 담당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전두엽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전두엽은 행동하는 뇌이기도 하고 또 억제하는 뇌이기도 합니다. 또 동기를 부여하는 뇌여 가지고 전두엽도 각각의 위치마다 조금씩 하는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분은 미국에서 철도를 깔던 분인데 불의의 사고로 뇌, 특히 전두엽 부분을 다치게 됩니다. 원래는 너무나 상냥하고 사회적인 분이었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다치고 나서는 갑자기 공격적이 되고 억제가 안 되고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만큼 전두엽은 뭔가 억제를 담당하는 뇌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뇌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멍하게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만 해도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면 갑자기 환자가 조용해지죠. 왜냐하면 동기가 부여되는 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전두엽에는 재미있는 세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울세포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았을 때 뇌가 각성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바나나를 주게 됐을 때 그거를 잡는 상상을 하더라도 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뇌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포가 바로 거울세포인데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을 본인이 교감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울세포가 망가지게 되면은 자폐증이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뇌 전두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운동 기능이 망가지면 마비가 생기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안면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안면마비에 얼굴에 뭔가가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안면마비가 생기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안면마비는 주로 얼굴 아래쪽 부분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 아래쪽에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반면에 이 뇌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망가져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안면신경마비, 벨마비 또는 한방에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이런 경우는 얼굴의 위쪽 부분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감기지 않는다거나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거나 하는 증상이 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안면마비가 있을 때 뇌경색인지 또는 안면신경마비인지는 우리가 눈을 감아 보세요 해서 눈을 잘 감으면 아 이건 뇌경색일 수 있구나. 눈을 잘 못 감으면 아 이거는 구안화사, 벨마비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은 삼키는 근육이랑도 같이 잘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는 안면 근육에 마비가 있는 분들은 잘 삼키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 초기에 이 삼킴 장애가 생기게 되면 잘못하면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잘못 삼키다 폐로 넘어가면은 그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폐의 가장 아래쪽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폐 아래쪽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팔다리 마비도 뇌졸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고 가장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 검사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시키고 나서 눈을 감고 한 10가지 세도록 얘기를 합니다. 딱 눈을 뜨셨는데 팔이 양쪽이 똑같이 있으면 마비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하면 마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재밌는 거는 저희가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고, 왼쪽 뇌가 망가지면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건강검진에서 나는 경동맥이 오른쪽이 좁아져 있어, 이렇게 아시게 되는 분들은 항상 혹시 왼쪽에 마비가 생기지 않는지를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지요. 팔다리 마비는 전두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 머리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두정엽은 이 공간을 지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계를 따라서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한쪽 시계를 잘 못 그린다거나, 또는 집을 따라서 그리라고 하면 집을 따라서 그리지 못하거나 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수염을 깎는데 이 왼쪽 얼굴은 인지를 못해가지고 오른쪽만 열심히 깎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보이게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분은 두정엽 쪽에 뇌경색이 있었던 분인데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그림이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위쪽 부분은 위쪽에 있는 그림은 더 왼쪽을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별로 못 그렸는데, 환자가 회복될수록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균형이 맞게 잘 그려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 뇌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왼쪽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왼쪽 뇌는 언어를 담당합니다. 만약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오른손잡이라 그러면 왼쪽 뇌가 우성반구일 확률이 99%가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왼손잡이라고 한다면 우성반구,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50%,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50%입니다. 어쨌든 이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언어 중추는 왼쪽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말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읽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금 다른 위치에 있어서, 특히나 말하는 걸 담당하는 거는 머리에 조금 더 앞쪽에 전두엽 쪽에 있고, 이 말을 알아듣는 거는 축두엽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뇌경색이 생기면 환자가 말을 잘 못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있고, 반면에 잘 알아듣질 못하는데 말은 또 잘하는 그런 종류의 언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측두엽은 양쪽 머리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는 굉장히 재밌는 그 구조물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구조물이 존재를 합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치매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 장애로 제일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퇴행성 변화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뇌경색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잠깐 혈관이 막혔다 뚫리는 분들은 잠깐 동안 기억을 못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시점을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이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인 일과성 허혈성 발작의 한 종류를 생각합니다. 치매랑은 달라서 영구적으로 손상이 남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걸 놓치고 있다가 뇌경색이 꽝 생기게 되면은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 뒤쪽에 있는 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야 중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야를 안 보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머리 뒤쪽이 망가지게 되면 특징적으로 왼쪽 시야가 망가지게 되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보더라도 오른쪽 눈을 가리더라도 왼쪽이 안 보이고, 왼쪽 눈을 가리더라도 왼쪽이 안 보이고, 이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한 눈씩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을 가리는데 왼쪽이 안 보이는데 왼쪽 눈을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은 잘 보이면 그거는 왼쪽 눈 자체의 문제거나 또는 왼쪽 눈으로 가는 동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편두통 있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시야 쪽에 뭔가 이렇게 막 이그러져 보인다 또는 아지랑이 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경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두통이 오기 전에 시야 전조 증상이어서 이런 시야 장애를 나타내는 뇌경색과는 조금 구분되는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간 쪽에는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한쪽 눈은 잘 움직이는데 반대쪽 눈은 잘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 맺히는 게 달라져서 마치 여기 보이는 손처럼 두 개로 나눠져서 보이게 됩니다. 이 복실을 없애려면 한 눈으로 보면 하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 눈으로 보는데 두 개로 보이고 한쪽 눈으로 봤을 때 하나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뇌간에 있는 조그마한 뇌경색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아침 드라마에 보면은 단골로 나오는 소재인데 여기 이제 예쁘게 생긴 요 분이 이제 물의 요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이 요정이기 때문에 안 늙고 평생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태어나셨던 분인데 어쩌다 어떤 사람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침 드라마에 나오듯이 이제 그 남자랑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요정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늙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남자는 이제 바람이 나서 그 사랑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요정의 아버지인 온딘이라고 하는 신이 물의 신이었는데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남자에게 만약에 너가 자게 되면 그때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다.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내리게 되거든요. 이러한 저주가 실제로 뇌경색 환자들에게서도 보이는데요. 바로 연수뇌경색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연수에는 우리가 호흡 중추가 있어서 깨어있을 때는 막 숨을 잘 쉴 수가 있는데 잠에 들게 되면 의식적으로 숨을 쉬지 않아서 결국은 잠자게 되면 숨이 멎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입원하게 되면 저희가 밤에 특히나 숨을 잘 쉬는지 산소 포워더가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연수경색 때 그런 수면이 무호흡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는 강제적으로 호흡을 시키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은 왜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한 선을 따라서 걸어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술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분이 소뇌인데 그 소뇌가 바로 중심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 먹고 나면 이렇게 비틀비틀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경색이 생기더라도 소뇌 쪽에 뇌경색이 생기더라도 잘 못 걷게 돼서 이렇게 한 줄로 걸어보게 되면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코치기라고 부르는데 손을 쭉 뻗었다가 코를 정확하게 짚으라고 얘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짚으면 되지만 만약에 뻗었다가 끝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그 역시 손의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뇌경색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잘 알고 있는 게 빨리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뇌졸중은 저희가 이제 이 중자가 맞을 중자거든요. 한자로 치면 가운데 중자를 쓰게 됩니다. 뭔가 갑자기 맞아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맞게 되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큰 혈관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그 좁아진 데에서 피가 흐르다가 피딱지가 만들어져서 머리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점점 좁아지던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큰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에는 보면은 소혈관이라고 그래서 큰 혈관에서 이렇게 분지돼서 나오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혈관이 막히더라도 또 뇌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부정맥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머리로 날아가서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원인이 뭔지를 열심히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많고요. 또 머리 안쪽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생기는 뇌경색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혈관이 찢어져서 생기는 뇌경색도 있고
또 난원공 개존증, 열린 타원 구멍이라고 그래서 심장에 심방과 심방 사이에 저런 구멍이 있게 되면 원래는 폐 쪽으로 이렇게 피딱지가 가서 이렇게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반대편 구멍으로 날아가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그 혈전이 색전이 돼서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지는데 특히나 이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막아주는 시술을 하면 뇌경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우리 화장실에서 변기 막히면 어떻게 하세요? 가서 빨리 뚫어줘야 되죠. 처음에는 트레펑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액체 같은 걸 부어서 막 뚫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혈전 용해술이라고 그래서 TPA라고 하는 약을 빨리 달아서 이걸 뚫어주는 것을 보통 증상식 생기고 나서 4시간 반 안에 오시면 고려하게 됩니다. 그걸로도 안 뚫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걸로 와서 막 이렇게 쑤셔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혈관 안으로 철사 같은 걸 이렇게 쭉 넣어서 머리 안쪽에 있는 이런 피딱지를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혈전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80%까지도 혈관을 잘 뚫어주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그만큼 이 장애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뚫어주거나 하고 나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입원을 시켜드리는데요.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가서 보통 치료를 합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하는 것보다 이런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게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환자가 악화되는 것도 빨리 찾을 수가 있고 혹시 악화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빨리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뇌경색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부정맥을 빨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잘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난 입원했는데 검사만 하고 퇴원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검사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왜 경찰관들이 어떤 범행 현장에 나가면은 여기는 뭐가 어떻고 하면서 범인을 추정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뇌경색이 크게 왔느냐, 어디 껍질에 왔느냐, 작게 왔느냐를 보고 이게 심장에서 날아간 건지 또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혈관이 막혀 생긴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접 용의자들 불러서 취조를 해봐야겠죠. 아까 큰 용의자가 혈관이랑 심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혈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해상도 MRI를 찍어보면 얘가 얼마나 흉악범처럼 생겼는지 또 혈관이 찢어진 건지 그 안에 동맥경화가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면 안에 구멍이 있네, 심장에 판막이 안 좋네, 또는 이 사람은 부정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홀터 검사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이렇게 달고 있으면 실제 막 부정맥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범인을 정확하게 잡아서 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성적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어떤 약을 쓰느냐?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는 피딱지가 뭉치지 않도록 하는 항혈소판제제를 쓰게 되고 심장에서 부정맥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약들은 한 번씩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약을 결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갖고 뇌졸중 때문에 생긴 그 장애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이 재활치료는 효과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1개월째에서 3개월 또는 뒤늦게 6개월째까지가 좋아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돼서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상은 물론 마비가 있으면 열심히 재활해서 좋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마비가 있는 거 말고도 간과하기 쉬운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치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실 텐데요. 뇌경색 자체의 재발률은 5%에서 뭐 많이 잡아봐야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뇌경색이 생기고 나면 치매가 생길 확률은 20%에서 여러 번 생기면 4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외래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인지기능 개선제를 써서 또 약을 쓰게 됩니다. 또 뇌경색이 생기고 나면 워낙 불편하니까 우울증도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게 특히나 환자들을 많이 괴롭히는 증상이기도 하고 아까 재활을 방해하는 증상이기도 해서 초기에 만약에 환자가 우울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울증 약을 써서 환자의 기능도 개선시켜주고 또 환자의 예후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뇌경색 환자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비보다도 통증이에요. 전체 뇌경색 환자의 한 20% 정도는 어깨에 통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비가 생기면 관절과 관절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더 덜그락덜그락거리면서 관절염도 잘 생기거든요. 또 만약에 신경이 망가져 있으면은 신경이 손상된 부분으로 저릿저릿한 통증이 중추신경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원인을 잘 찾아서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은 뇌경색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서 한 60% 정도를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딱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면 큰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120에서 140 사이에, 소혈관 질환,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겼다면 110에서 130 사이로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 혈압계를 사시게 되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와서 5분 정도 쉬고 나서 혈압을 재서 쭉 적어 오시면 저희가 평균 혈압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혈압약을 얼마나 센 걸 써야 될지, 얼마나 길게 작용하는 걸 써야 될지, 두 번에 나눠서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당뇨랑 고지혈증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물이랑 설탕물이랑 부어보면 설탕물이 훨씬 끈적하죠. 그만큼 순환을 잘 안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떨어뜨려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보는 거를 7.0 아래로 조절을 하도록 하고, 뭐 약으로만 조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식사를 할 때도 과일이나 또는 믹스커피와 같이 단 거를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어떤 당뇨 약제들은 뇌경색을 줄여준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약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때를 쌓이게 하죠. 벽에 이렇게 때를 쌓아서 쌓이게 해서 점점 더 좁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그리고 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한 100 이하로는 조절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으로 조절하면 50% 이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식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한 5% 정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약을 먹다 보면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경우에 약을 중단하게 되면 필요 없는 뇌경색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만약에 단순 발치를 한다거나 진단적인 내시경을 한다거나 또는 혈관이 없는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약을 먹으면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약을 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만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은 7일, 클로피도그렐은 5일, 슬로스타졸은 3일, 그리고 트라이플루살은 5일에서 7일 전에, 그리고 와파린은 보통 한 2, 3일 전에, 그리고 새로운 항응고제는 보통 이틀 정도만 끊어도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일주일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잘 확인하시고 꼭 끊어야 되는 기간만 끊고 시술이나 수술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먹어서 딱 좋은 음식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콩 같은 거 먹고 오이나 토마토 먹고 하는 게 뇌경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식단에서 저렇게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저렇게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진 음식이나 또는 맵고 짠 음식처럼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피하고, 혹시라도 혈압이 있으면 짠 음식은 조금 피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뇌경색이 가장 많이 생기는 데를 보면 요 남부지방 쪽인데, 거기 왜 닭튀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먹는 부분들이 더 뇌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죠. 일주일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경색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역시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식품 뭘 먹어야 되나요? 많이 물어요. 오메가3가 좋은가요? 크릴 오일이 좋은가요? 하지만 건강식품은 뇌졸중 약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원하시면 드시는 것을 말리지는 않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 뇌경색을 줄여준다는 근거는 없어서 처방받으신 뇌경색 예방 약물들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내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목표가 맞아서 어떤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을 왜 먹는지를 꼭 알고 계시고 그 약이 하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또 고쳐야죠. 그래야지만 다음 소를 잘 키웁니다. 정호승 시인의 모세도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못이 마치 뇌졸중이 생긴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못도 저희가 다시 펴가지고 잘 펴가지고 또 쓸 수 있게 만들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한번 생기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또 재활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기능을 좋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또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